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주말을 맞아 진해 군항제에 인파가 대거 몰리는 등 전국 곳곳에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벚꽃 개화를 공식 발표했는데 관측을 시작한 1922년 이후 두 번째로 일찍 벚꽃이 피내로 기록됐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건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해당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송환 요청이 겹쳐 국내 송환 여부는 불투명해진 가운데 피해자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해 이 대표가 미워도 식구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자택 앞에서 개딸들의 시위가 벌어진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분노조차 아깝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시위 신고 인원만 10만 명을 넘으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시민 불편도 컸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립여자 중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가 지방을 넘어 이제는 서울 한복판까지 진입했습니다. 시리아 미군 기지를 공격한 무인기가 이란제임을 확인한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소 등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군인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4년 만에 개막한 진해 군항제에는 첫날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고요. 서울에서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빨리 벚꽃이 피었습니다. 산수유, 개나리도 만개했습니다. 첫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사한 벚꽃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풍성한 벚꽃을 지붕 삼아 걸으며 성큼 다가온 봄을 즐깁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인 군항제는 개막 첫날인 오늘부터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습니다. 4년 만에 군항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오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전북 남원에선 봄과 함께 찾아온 산수유가 노란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봄을 느끼러 왔어요. 여기 노란 산수유 꽃 색깔이 너무 예쁘고 여기 용곡마을이 너무 소담스럽고 돌담길도 예쁘고 산수유. 서울에선 절정에 이른 개나리가 응봉산을 수놓았습니다. 올해 개나리 축제는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해 일주일가량 이르게 열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벚꽃도 활짝 필 예정입니다. 가족, 친구와 개나리 구경에 나선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습니다. 여기 개나리 보니까 오랜만에 꽃 구경하고 이래서 되게 이쁘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몽실몽실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벚꽃은 1922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일찍 개화해 다음 주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건도영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검찰은 건 씨가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해서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배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수사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영 씨가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심리를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두한 모습입니다. 권 씨의 측근 한모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권 씨에 이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권 씨를 증권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검찰 공소장을 보면 권 씨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해당 코인의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테라 가격이 $1 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한 대형 투자회사가 채무 조정을 대가로 테라를 비공개로 대량 매수해 시세를 복원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 같은 시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되찾았다고 홍보했다고 미국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권 씨의 화려한 언변까지 더해지자 미국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속아 넘어가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약사는 집을 담보로 우리 돈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테라를 매수했다가 모두 날렸고, 한 화가는 자식 교육비인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의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투자금을 모으는 가정에서 권도영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 20%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권도형 대표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2019년 4월이었죠. 테라와 루나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핵심은 루나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2021년 테라를 예치하면 20%가량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였죠. 이후 투자금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앵커 프로토콜 출시 1년 후 투자액은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전문가들도 이해를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투자액이 커지다 보니 뭔가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줬고, 이 거짓 믿음에 기대서 더 많은 투자금이 모였던 거죠. 이른바 눈덩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회계사 등 미국 내의 전문 직종들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국 검찰은 기소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좀 속도가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소를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이 검찰의 수사 속도 우리가 다소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테라와 루나 코인을 실물에 투자하는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기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게 국내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이었죠. 신현성 공동대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데요. 테라 루나가 증권으로 여겨져야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검찰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법원은 바로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도 테라 루나와 같은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로 송환되는 것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고 송환 요청할 겁니다. 우리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가 동시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가 결정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부분도 조사와 재판에 시간이 흘러가겠죠. 몇 개월이 걸릴지 또 어디로 송환될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손해배상 문제인데 네. 가능한 건가요? 손해배상 문제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권 대표의 불법 행위와 그리고 피해자들 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다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총 5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권 대표 가상화폐 동결 금액은 9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거론하며 뻔뻔하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한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했고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복당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도 입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뻔뻔함이 탈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긴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울러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건 민주당이라 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이냐며 민영배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공방은 다음 주 월요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행태를 놓고 내부 분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연일 개딸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런 개딸들에 대해 분노조차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울산 지역 당원, 지지자들을 만나 미워도 식구라며 비명계에 대한 개딸들의 공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겨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 미워도 그래도 식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만류에도 개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딸들이 집과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까지 조작해 자신을 악마화시키고 있다며 개딸들에게 이제는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일을 한 이 대표는 다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금도를 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개편을 앞두고 내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개딸들의 내부 총질을 왜 방치하냐고 친명계를 저격했고,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손님이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지난 22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원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찬성했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내용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공방이 주말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관련해서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의혹 등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죽창가만 부를 게 아니라 국익을 생각하라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부터 읽으라는 글을 썼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전후 당시 정부를 향해 제2의 을사조약, 제2의 이완용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강경파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또 하나 공세를 벌이는 부분이 바로 검찰인데 재판이 시작되니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는 모습을 잘 못 봤다라고 말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정 변호사의 진술이 검찰 조서에는 빠져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쓰지 않은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블로그에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과 함께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또 함께 시장을 찾은 사진 등이었는데요. 이 도의원은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글도 보탰습니다. 예, 마지막은 대통령실 소속인데 그제 국회에서 양곡법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여요. 예,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당일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각층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는데요.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거부권을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법으로 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해당 법안이 정부로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거부권 행사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네, 봄볕이 완연해지는 주말이었습니다만 서울 도심은 대규모 집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그리고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 또 이에 맞선 보수단체 집회까지 열리면서 나들이객들의 불편함은 크고 시내 교통 혼잡도 극심한 하루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동계약 문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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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 앉아 깃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주 69시간 개편안 등을 규탄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총걸기, 7월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늘려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노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대학로에서 서울시청까지 약 4km를 행진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선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민노총과 전교조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경력 약 7,000명을 동원해 집회 상황을 관리했지만 대규모 집회로 시민 불평과 교통 혼잡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보셨듯이 크고 작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오늘 도심은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은 불편함이 컸는데요. 관련해서 최윤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먼저 교통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꽉 막히고 또 주변으로 빠지는 차들로 주변 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지면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울 해화동 대학로 인근인데요. 차로가 완전히 막혀서 이면 도로로 빠지는 차량들이 보이고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한테 길을 물어보고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구급차가 오니까 급하게 길을 터주기도 하는 모습도 저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서울 도심이 이렇게 막히다 보니 외곽으로 차들이 몰렸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상춘객 차량까지 합세해서 오후 내내 거북이 걸음을 보였습니다. 네, 주말마다 시위 소식이 좀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신고된 집회 수는 얼마였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반부터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을지로 입구역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또 촛불행동은 신고 인원만 5만 명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고 전국 민중행정도 2만 명 시위 신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삼각
지역에서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천안함 피격 13주기를 앞두고 집회를, 또 자유통일당도 진보단체들의 집회에 대한 맞불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집회, 그리고 우체국 노조 파업 집회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불편이 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많이 답답했는데요. 오늘 네. 취재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집회 취지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위는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1시 반서부터 지금 기다렸으니까 여기 오니까 이 날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아까 배터리 살아있을 때 이제 콜택시를 불렀어요. 많이 막히죠. 100m 움직이는데 한 30분, 40분?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손님은 아예 집에 있으면 타지를 안 해버려요. 오늘은 조금 일반 손님들이 10분에 3 정도만 온 것 같아요. 통행이 안 되잖아. 그럼 배달이 좀 못 가죠. 심지어 서울대 어린이병원 근처에서도 시위가 있어서 경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회와 시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집회 주최 측의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만 네. 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대부분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정치평론가나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양극화, 이에 따른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 실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가 있긴 했지만 크게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가 이런 문제들을, 쟁점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하자 거리의 정치에 시민사회가 대거 참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민사회의 참여로 인해서 거리의 정치의 심의가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만 거리와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줄어들 수 있는데 현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매체의 김정은 우상화는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불면의 노고 홍보까지 헌신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800m 상공에서 미사일을 터뜨리며 핵 공격 가능성을 강조한 핵 반격 훈련. 그리고 남한의 항만과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까지. 북한은 최근 무력 도발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중 핵 전략 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라는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불면의 노고를 하고 있다며 집중 다뤘습니다. 김 위원장의 하루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24시가 아니라 다음 날 5시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잠도 휴식도 미루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위민 헌신의 세계라고 김 위원장을 칭송했습니다. 무력 도발에 이어 김정은 띄우기에 나선 건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무력 도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즉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과 달리 우리 정보당국은 과거 김 위원장이 신변 위협 때문에 고민이 많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외롭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 술을 많이 마신 뒤 울기도 한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사립여자 중학교가 이제 4년 뒤인 2027년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듯이 학령 인구가 줄어든 탓입니다. 서울 한복판까지 뻗은 저출산 여파에 그 위기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대문구 사립여중에 자녀가 재학 중인 김은미 씨는 어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총회 자리에서 학교장이 2027년에 폐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뒤통수 맞은 기분이랄까? 그냥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그냥 붕해졌다고? 네, 그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5년째 100명을 밑도는 입학생 규모였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적정 규모 학교 범위에 따르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적어도 25명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폐교를 논의하는 해당 여중학교는 4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 안 됩니다. 10년 안으로 입학생 수가 40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내부 전망도 있어 학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 2차례 설명회를 진행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학부모님들 생각이 어떤지 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폐교가 확정된다면 이른바 사대문 안에 설립한 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첫 사례가 됩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지방을 넘어 서울 한복판까지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입학생이 모자라 폐교를 고민하는 서울 소재 초중고교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1년 90만 명이던 학생 수가 2035년에는 52만 명까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이는 중에 글로벌 기업 CEO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방문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인지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지멘스, BMW, 벤츠,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 고위 인사 100여 명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下一步还要继续提高人口素质，加快实现由人口红利向人才红利的转变。 별도 세션에 참석한 팀쿡 애플 CEO는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며 중국의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1억 위안, 우리 돈 19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중화권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등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 좋죠.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한 직후 중국을 찾은 터라 관련 업계와 중국 당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 회장이 리창 신임 총리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나 어떤 대화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포럼 주최 측은 디커플링과 망단절을 강행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라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속도를 내는 미국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때 우리는 이미 저력을 갖춘 제조업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첨단 기술 그리고 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 팩토리가 필요한데 저희 김종민 기자가 인공지능이 접목된 국내 마더 팩토리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스마트파크. 축구장 35개 면적의 거대한 공장으로 생활 가전제품의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저는 지금 LG전자 스마트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제조 과정이 자동화, 지능화돼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가전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장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형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지금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고 부족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이 냉장고 조립을 하고 있고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오가면서 물류 로봇은 쉴 새 없이 부품을 날라줍니다. 고공 컨베이어 벨트에는 최대 30kg의 자재가 생산 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정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로 업그레이드한 이 공장을 세계 생산 기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핵심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주변에 두고 연구개발 기능을 더해 해외 생산 거점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프론티어 그리고 이제 선도 공장으로서 모든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생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R&D의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해서 해외에 전파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특히 협력업체에도 마더팩토리에서 쌓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머리 역할을 하는 회로를 생산하는 이 협력업체는 최근 지원을 받아 지능형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전년 대비 생산성을 약 30% 정도 향상을 이뤄냈고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신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도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은 결국 다양한 마더팩토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좌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초콜릿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이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폭발 당시 한 방송국 기상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면 공장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주변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폭발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행방불명된 사람도 9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가 이란제 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직접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후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를 무인기가 충돌했습니다.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미군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보당국 분석 결과 무인기는 이란에서 제조된 것으로 미군은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Are these considered acts of war by Iran? They are being done by the Iranian proxies, is what I would tell you, Congressman. 미군은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쓰는 지휘소와 탄약 창고, 정보기지 등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 세력군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took last night were intended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hat we will take the protection of our personnel seriously and that we will respond quickly and decisively if they are threatened.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갈등은 추구하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emphasize seek conflict with Iran, but be prepared for us to act forcefully, protect our people.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시리아 전격 방문 2주 만에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불법 방문이라고 규정하며 주권과 통합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리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미국과 이란이 시리아에서 충돌할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야! 기합 소리가 정말 귀엽죠? 오늘 광화문 한복판에 태권도 국기 지정 5주년을 축하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2,000여 명 태권도인이 동시에 품새 태극 1장을 시연했고요. 기네스 세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 현장을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 12,000여 명이 품새 태극 1장을 선보였습니다. 태권도가 우리 국기로 지정된 지 5년을 맞아 열린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에서 참가자 12,533명이 기네스 최다 단체 시연 부문 기록 경신에 도전한 겁니다. 곳곳에 배치된 세계 기네스 협회 관계자 260여 명이 참가자들의 동작을 살피며 직접 검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련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 해가지고 거제도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우면서 점점 성장한다고 느끼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오늘 연출한 집단 품새는 기존 최다였던 8,000명 단체 시연을 넘어 새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태권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왜 왔는데 기네스에 올라올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오늘 기네스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생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태권도의 위상과 위용을 세계 속에 알리는. 국기원은 대규모 태권도 단체 시연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어제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와 2대2 무승부. 결과는 손흥민 선수도 아쉬워했습니다만 화끈한 공격 축구의 맛을 보여줬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우루과이 평가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콜롬비아전에서 풀타임을 뛴 손흥민은 전반전에 출전했던 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6달 만에 대표팀에서 골을 넣고 클린스만호의 첫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손흥민은 어제 승리를 놓친 게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분명히 좋은 출발을 하고 싶었을 텐데 경기 결과로 좀 아쉬움을 남긴 것 같아서. 하지만 훈련장을 찾은 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뜨거운 응원을 보낸 300명의 팬들은 전반전에 2골로 보여준 대표팀의 공격 축구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A매치 경기이기도 했다 보니 앞으로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팬들 덕에 선수들도 환하게 웃으며 훈련에 임했고 훈련이 끝나고는 20분 넘게 팬 한 명 한 명씩 사인과 셀카를 나누며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팬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다시 파주로 복귀해 오는 28일 우루과이전을 준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마음 놓고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면 좋으련만 연일 황사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1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봄꽃 향기가 짙어지는 주말입니다. 뉴스 마치면서 이동학 기자가 담아온 구례 산수유 마을의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